오늘은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에 이어 사실은 정직했던 디즈니의 악역들에 대해서 제가 이들의 편이 되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맨. 디즈니인데 엑스맨이라고? 놀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마블이 디즈니에 인수된 것은 꽤 이전의 일입니다.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었던 계약이었죠. 이로 인해 마블은 우리가 사랑하는 슈퍼히어로들에게 들어가는 자금 투입을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뮤턴트라고 하는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류를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본질적으로는 보통의 인간이기 때문에 살고 싶다, 사랑을 하고 싶다 같은 욕구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뮤턴트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 추진을 진행하려고 하는 악역이 나타난 것이죠. 이는 얼핏 보면 뮤턴트의 자유로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엑스맨 시리즈의 다양했던 영화 작품들 중 몇 가지 장면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클롭스가 스스로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역사의 지붕을 레이저로 열어버리는 장면. 또한 2편에서는 다른 뮤턴트의 손에 의해 지구상의 전 인류가 뇌에 전기 충격을 받아 죽어가는 장면. 뮤턴트들의 문제점은 그들 자신은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포에 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천재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거리를 날뛸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뮤턴트 등록법은 능력의 발달 정도를 감시하는 의미를 포함하여 혼란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편견에 사로잡혀서 뮤턴트들은 정신병자나 미치광이이며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뮤턴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인어공주. 인어공주의 이야기에서는 제멋대로의 천방지축인 인어공주 아리엘이 단아한 외모의 왕자를 만나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 후 아리엘은 아버지에게 반항적으로 굴다가 겨우 잠깐 봤을 뿐인 낯선 왕자 때문에 바다궁전 전체의 운명을 걸고 마녀 우술라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의 내용은 3일 내로 아리엘이 왕자의 키스를 받는 조건으로 아리엘을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키스를 하지 못한다면 아리엘은 다시 인어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몸은 영원히 아슬라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후 계약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아리엘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본래 아리엘은 자신의 의지로 계약에 사인을 했던 만큼 누군가에게 강요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아슬라는 악역도 또는 그와 비슷한 무엇도 아닌 거죠. 흔히 말하는 수요가 공급을 낳는다 라는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업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90%의 수익은 바보에게서 얻어진다 라고 말이죠. 캐리비안의 해적. 물론 이 걸작 역시 디즈니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해적 아르만도 살라자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사내 또한 결코 악당이 아닙니다. 그는 해적이라는 진정한 악과의 전투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과거에 해적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살해당한 기억을 갖고 있는 가여운 아르만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해적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강도나 폭력단, 살인범과 같은 모든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망령이 되고 나서도 해적에 대한 복수를 계속 해나갔던 것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우선 이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이 얼마나 태평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인지. 그리고 동글동글하고
호동한 이 뱃살까지요. 백성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도 왕족은 방자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그려진 것이 그런 모습이었죠. 왕녀 오로라는 부유한 왕족으로 태어납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여성이었죠. 요정 아줌마들의 시중이 따라붙고 매일 호화로운 식사가 준비되며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고 난 뒤엔 왕자를 남편으로 맞아 궁전에서 살아가는 계속해서 결정된 해피엔딩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불공평한 일입니다. 한편 마녀 말레피센트는 오로라에게 죽음의 저주를 내리지만 그녀는 진정한 공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대신해 자유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던 왕족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왕족은 말레피센트를 추방하고 폐허로 변해버린 성에 그녀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풍족한 혜택을 백성들과 나누지도 않았죠. 아바타. 당시 영화 제작 회사였던 20세기 폭스를 디즈니에서 인수하게 된 것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 아바타입니다. 그 뒤에 폭스는 디즈니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아바타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영상에서는 인간을 자연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만 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간의 편에 서고 그것을 정당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제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탐욕으로 잔인해졌고 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파괴해 왔습니다. 한편 푸른색의 피부를 가진 판도라인들은 그런 인간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죠. 판도라인의 입장에서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광고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인이여 항복해라.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당신들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본가들이다. 새롭고 건강한 육체와 손대지 않은 자연, 푸른 피부의 소녀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역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간들에게 정말 악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나비와 협상을 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나비를 연구하고 아바타 계획을 세운 것인가? 보통의 악인처럼 판도라에서 원자폭탄을 폭파하는 쪽이 간단하지 않았을까? 죽음의 위험이 있는 땅에 대원을 파견하는 임무를 맡은 쿼리치 대령조차 어째서인지 동료의 죽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쿼리치를 외계인들은 오해하고 있었죠. 영화 속에서 쿼리치는 남자답고 용감하게, 때로는 아버지 같은 엄격함을 가진 대장이라는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단순히 인간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판도라에 갔다면 철학자도 좌익주의자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쿼리치의 뒤를 지키던 군인이었을 터. 또한 의료나 인터넷, 인프라에 둘러싸인 지구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판도라에서의 영주를 택했던 주인공 제이크 같은 기술자도 군에는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판도라에서의 생활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해도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 인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잡한 기계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세계에서 통하는 인식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망률은 자연계의 다른 생명체 기준으로 봤을 때 유례없이 낮습니다. 사람들은 지구라는 생태권을 넘어 우주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이상 더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자,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겠네요. 디즈니의 악역들은 보통 굉장히 나쁜 악당으로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가치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좋다거나 나쁘다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